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사이로 우뚝 선 하얀 고급 빌라. 이곳에 72세 윤상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가 30년간 일군 회사를 통해 모은 재산은 무려 100억 원.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넓은 집은 그에게 너무나 쓸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상도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의 영정 앞에 차를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네. 그의 눈가엔 언제나 서글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가족은 단 3명. 딸 윤소라와 사위 박정우,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녀 하늘뿐이었습니다. 상도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뒤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어느 일요일 오후 상도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라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그냥 그래. 너희들 얼굴 보는 게 가장 큰 낙이야. 상도가 손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건강검진은 받고 계시나요?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나는 정정해. 상도가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잖아요. 소라가 거들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쩡하신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소라가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상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 들려온 대화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저 영감이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만 확실하게 만들면 돼. 소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100억이야, 100억. 그 돈이면 내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조용히 해. 혹시 들을지도 몰라. 상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의지하며 사랑을 베푼 자신의 딸이, 그리고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상도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라와 정우, 그리고 정우의 어머니인 이사돈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관찰일지라고 적힌 수첩과 각종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아버지 벌써 오셨네요. 소라가 당황하며 서류들을 급히 치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상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학교 문제로 상담하던 거예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이미 테이블 위에 서류 한 귀퉁이를 보았습니다. 치매 진단서, 후견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상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가실까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왜?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열쇠를 한참 찾으셨잖아요. 상도는 어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한 번만. 제발요, 아버지. 결국 상도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족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기에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대학병원 신경과. 상도는 소라와 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도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어제는 집 화장실도 못 찾으셨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상도가 말하려 했지만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기억 안 나시죠? 어젠 밤에 화장실 찾는다고 우리 방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상도가 당황했습니다. 소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는 가스불 켜놓고 잠들어서 집이 거의 불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바로 그때 상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상도가 일어서자 소라가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혼자 갈 수 있어. 상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상도는 복도에서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작은 쪽지를 의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윤상도. 의사는 쪽지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도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후 의사는 상도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날짜, 시간, 자신의 이름, 주소 등. 상도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상도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장인 재산만 손에 넣으면 우리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자. 상도가 고개를 돌리니 사위 정우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딸 소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데 장인어른이 치매 진단 받으실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김서진, 너도 부동산 쪽에서 도와줘야 해. 일단 치매 진단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해서 부동산부터 처분할 거야. 상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까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상도는 손녀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내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으면 녹음을 해둬라.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를 믿어줘. 하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상도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최미란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미란은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매와 당당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그녀는 상도와 비슷한 처지였죠. 상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미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가족분들은 자주 못 보시나 봐요? 상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요즘 그게 뭔지 모르겠어. 미라는 상도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상도는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사위의 불륜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미란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설마 내 딸이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고. 상도 씨,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세상에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죠. 그때부터 미라는 상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조금씩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사귄다면서? 소라가 정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절따기엔 60대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지도 몰라. 어떻게든 떼어놔야 해. 다음 날 소라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최미란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상도의 딸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정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아버지의 가정이 아니라 재산이잖아요. 뭐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상도 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말이에요.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경고해요. 상도 씨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며칠 후 하늘은 할아버지의 부탁대로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죠. 치매 진단서는 언제 나와?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예요. 의사한테 미리 부탁해뒀거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부탁이라니? 소라가 놀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했지. 어차피 영감이 정말 치매에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진단서를 받아두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후견인 신청은? 그건 내가 할게. 법적으로 사위도 후견인이 될 수 있거든. 완벽해. 그럼 부동산부터 처분하자. 서진이가 좋은 매물들 알아봤다더라. 하늘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녹음을 들은 상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상도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상도 회장님이시군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상도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음모를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일단 후견인 신청을 막으려면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비밀로 하고요. 유언장을? 네. 만약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도는 고민 끝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나 윤상도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윤하늘에게 상속한다. 딸 윤소라와 사위 박정우는 나를 속이고 재산을 탐했으므로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한편 정우는 불륜녀 서진과 함께 상도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용산집부터 팔자. 시세가 50억은 될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가짜 매매 계약서 준비할게. 일단 치매 진단만 나오면 바로 실행하는 거야.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이 대화까지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상도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라와 정우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소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윤상도 환자분. 모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정우가 놀랐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상하네. 혹시 가족분들이 환자를 치매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의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소라와 정우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당황하고 있었고, 상도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상도가 거실로 모든 가족을 불렀습니다. 다 모여라. 할 말이 있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라, 정우, 이사돈, 그리고 하늘까지. 상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소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 이사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정우, 너는 김서진이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상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와 서진이 키스하는 모습이었죠. 이것뿐만 아니야. 이번에는 하늘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있어요. 하늘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족들이 상도를 속이려는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언제 나와? 의사한테 미리 부탁해뒀거든. 돈으로 해결했지. 완벽해. 그럼 부동산부터 처분하자.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소라가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입 닥쳐? 상도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며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며칠 후 상도는 가족들을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어. 상도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라니? 아버지가 무슨...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상도가 차근차근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상도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윤하늘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딸 윤소라와 사위 박정우는 나를 속이고 재산을 탐했으므로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소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정우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쓴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이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하늘이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라와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유언장을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상도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윤상도 씨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의료진의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으려 했다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하늘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소라와 정우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한테 미리 부탁해뒀거든. 돈으로 해결했지.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유 원장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행위는 재산 강탈 미수에 해당합니다. 법정 판결 후 소라와 정우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의 불륜이 공개되자 서진은 그를 차버렸습니다. 당신 장인 재산도 못 손에 넣으면서 무슨 쓸모가 있어요? 서진이 차갑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우의 사업마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재산 강탈 미수 사건이 알려지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거든요. 소라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비난을 견딜 수 없었죠. 결국 소라와 정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100억은 영영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상도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최미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끼어들어서. 미란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늘이 화동 역할을 했고 상도의 오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라와 정우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상도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차가워졌어요. 그들을 이미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상도가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하늘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함께 쇼핑도 하고 요리도 가르쳐 주었죠. 하늘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해. 상도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했습니다. 혈연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년 후 소라가 상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소라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그걸 차버렸고. 상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소라가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상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상도가 남긴 재산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늘이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상도는 하늘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소라가 울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우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끔 상도의 집 앞을 지나가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상도는 그들을 영영 용서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반면 상도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미란과 함께하는 노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이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러 하늘이는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7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서 미란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소라는 가끔 상도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도는 이미 번호를 바꾸었죠. 상도는 미란과 하늘이와 오늘도 행복게 웃으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